유럽에서 한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 한국하고 제일 비슷한 성향이 좀 있는 나라, 유럽에서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 헝가리 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논두렁에서 경운기가 네. 다니는 그 시골에 갑자기 KTX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년대, 70년대에 생산된 전차, 예.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갔더니 뭐 메르체데스 벤츠, 뭐 이거는 그냥 발로 차이고. 그럼 우리 기업들도 헝가리에 아주 초기부터 그런 냄새 맡고 들어갔겠네요. 처음에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한국식으로 막 시간에 몰아붙이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헝가리 노동자들이 접목이 되어서 네. 굉장히 일도 왜냐하면 초과근무 수당도 주고 막 이러니까 예. 한국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잘 봤죠. 오늘의 플러스, 유럽의 경제 허브를 꿈꾸는 헝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지영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저 오늘 되게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오신다고 하길래요. 네. 저도 뭐 업무상 뭐 네. 여러 나라들 업무로 가본 적은 많아서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네. 구경은 못하고 왔고요. 반대로 헝가리는 네. 이상하게 저랑 업무로 엮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불행이네요. 관광으로는 갔다 왔는데 그냥 다행입니다. 보고 즐기긴 했지만 네. 뭐 알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송경제에서 저도 네. 제가 유일하게 거의 안 달아본 국가 중에 하나가 헝가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에 또 권위자 오신다고 하시길래 오늘 한 수 제대로 배워보자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와주셔서. 헝가리 네. 일단 어떤 나라라고 인식하면서 시작해야 될까요? 유럽에서 네, 한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유럽에서 한국하고 제일 비슷한 성향이 좀 있는 나라. 예,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터키보다 좀 더 좋아할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네. 와, 제가 어설픈 상식으로 그 헝가리가 네. 우리 예전에 역사책에서 보면 훈족, 네. 그 훈족의 후예다 이렇게 네. 하는데 맞나요? 이제 훈족의 후예라고 잘못 알려져서 그 이름의 헝가리도 예. 원래는 이제 훈가리아라는 라틴어에서 오는데 예. 훈가리아가 훈족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훈가리아. 아. 근데 훈족의 후예는 아니고 예. 훈족이 헝가리를 점령했던 적은 있어요. 아. 457년부터 한 1세기 반 정도 헝가리에 훈족이 점령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협했던 훈족이 살던 곳이니까 네. 저쪽이 훈족의 땅 헝가리아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훈족들은 한 1세기 후에 전부 다 이제 소멸되었고 예. 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고 한 8, 9세기경에 네. 마자르족이라고 그래서 예. 이제 헝가리 사람들은 마자르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랄 민족의 그러니까 아시아계의 한 유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예. 이 사람들도 하는 그 모양새나 전투하는 모습이 예전에 훈족하고 너무나 비슷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다시 훈족들이 되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 해서 헝가리아가 영어식으로 하면 훈가리아니까 헝가리아가 돼서 이제 헝가리로 됐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의 관련성은 있어도 실제로 훈족의 후예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 그래도 깊은 연관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질적으로 한국인들과 비슷한 면도 관광이지만 네. 보이더라고요. 자존심 세고 네. 술 좋아하고 예. 그다음에 뭐 노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성격이 좀 이렇게 그 급한 거, 예. 과격한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유럽에서 한 100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유럽화가 되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그런 열정 같은 것들 또 굉장히 사람들이 질투도 많고 아주 셈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발전의 한 그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헝가리 시내 이렇게 왔다 갔다 가보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간판들도 슬슬 보이고 네. 뭔가 한국과 많은 것들이 북적북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한국하고 헝가리가 원래 최초로 관계를 맺은 거는 1897년도로 가게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이었잖아요. 예. 그 대한제국 당시에 헝가리가 원래 단독인 나라가 아니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그 일종의 그 복수국가 형태로 돼 있었는데 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대한제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요. 벌써 100몇십 년 됐죠. 네. 그래서 헝가리하고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그때부터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1989년에 네.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교를 하게 된 거죠. 수교한 기간으로 따지면 89년도니까 네.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뭐 한 3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예. 30년간의 아주 그 짧은 외교 관계예요. 예. 전체 외교 관계로 보면 이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는 드물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가까워진 나라는 뭐 드문데 이제 외교라는 게 원래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 정부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보니까 지금 그 한국 문화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아주 많아서 우리가 이제 한국 바깥에 있는 한국 문화원 하면 뭐 미국이나 프랑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헝가리에 있는 한국 문화원이 제일 커요. 5층짜리 단독 건물에 예. 그다음에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가 훨씬 더 인기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뭐 그리고 거기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 영화 소개를 하는데 예. 미어 터지죠. 와. 아주 뭐 굉장히 생각보다 한번 가보시면 네. 여행 다니셨다고 했으니까 깊이는 못 보셨을 건데 예. 이렇게 한번 한 커플만 한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놀라운 점들을 알게 되죠. 네. 교수님이야말로 진짜 말씀 주신 그 톤앤 매너를 보니까 네. 바짝 붙어서 거기서 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교수님은 언제부터 헝가리에 가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 헝가리를 간 거는 1989년 7월 달인데 예. 제가 석사 1학기 때였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전공하는 그 학과가 소련 및 동구지역 학과라는 과였는데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과였어요. 예. 근데 소련 및 동구지역이니까 소련은 다 러시아니까 예. 그 다른 학교도 많이 하는데 동구지역이라고 해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를 당시에 공부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그 대학원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마침 이제 그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석사 1학기를 하면서 마침 신설된 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에 학과 조교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그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부다페스트로 어학연수를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거기 가서 공부도 이제 하고 헝가리어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헝가리에 대한 게 시작이 됐는데 뭐 그 당시만 해더라도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국 교민들이라고 해봤자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래요. 지금은 한 3만 명 된다고 하니까 야. 뭐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이죠. 예. 그때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헝가리 역사, 헝가리 정치, 뭐 헝가리 문화 이런 쪽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교민이 한 부다페스트에 20명, 30명 30명이면 됐죠. 네. 거의 거기 유학생이시니까 한국의 그쪽 관련한 통으로 네. 일찍부터 뭔가 다양한 활동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방송 우리 이제 MBC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들이 당시에 그 현지 로케이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현지 로케이션을 하려면 현지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코디네이터도 아르바이트를 우선 처음에 헝가리어를 할 줄 아니까 잘한 거는 아니었는데 헝가리어로 헝가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근데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이제 92년도부터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어학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헝가리어로 박사 논문을 썼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오는 뭐 총리급들이나 장관급들 뭐 이런 분들도 했고 예전에 KDI의 그 차동세 원장이라고 계셨는데 알죠. 예. 그 차동세 원장도 오셨어요. 제가 그 차동세 원장 통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실력은 그 정도가 안 됐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덕분에 좀 그런 경험을 좀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사님은 예전의 헝가리 모습, 네. 어떻게 보면 공산체제 네. 아래 있었던 모습부터 네. 최근의 헝가리 모습까지 다 잘 그렇죠. 아실 테니 네. 딱 비교가 되시겠어요. 헝가리 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숫자로 할 수 없으니까 시골에 경운기 다니던 그런 시골들 기억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경운기 다니고 막 이러는 논두렁에서 경운기가 네. 다니는 그 시골에 갑자기 곧 KTX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그 발전을 가늠하는 거는 제가 이제 1년에 보통 두세 번씩 많으면 서너 번씩을 헝가리를 갑니다. 예. 8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보통 1년, 2년 정도 가갖고는 차이를 크게 못 느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를 네. 들면 89년도 처음에 갔을 때 길거리의 색깔이 전부 다 검은색 또는 회색이었었어요. 예. 원래 그 건물이 그렇게 됐나 그렇게 싶을 정도였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색깔이 변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석탄 때였는데 예. 그거를 다 벗겨내서
도시가 하얗게 색깔이 변한.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제가 제일 공부하던 열심히 이제 많이 다녔던 곳이 국회의사당 도서관인데 네. 국회의사당이 시커먼 건물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갔을 때 가보니까 하얀 건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래로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 가지고 원래 그 대리석 색깔이 나타났는데 아주 그 흰색의 건물로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1960년대 70년대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에 생산된 전차 예.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었어요. 예. 또 뭐 트라반트라든가 뭐 이런 거 유명하죠. 또 옛날 것들. 지금 갔더니 뭐 메르체데스 벤츠 뭐 이거는 그냥 발로 차이고 뭐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고급 차종은 다 돌아다니고 있다 보시면 되죠. 아마 그렇게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걸 제일 먼저 캐치하는 건 대부분 기업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 기업들도 헝가리에 아주 초기부터 그런 냄새 맡고 들어갔겠네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미래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예.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육공화국 시대였는데 그 육공화국에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은 이제 북한과의 경쟁 관계에서 이기려고 그랬던 거였고 그 북한이 굉장히 외교를 잘하고 있는 판이었는데 그 북한의 외교를 흔들 수 있는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필요했죠. 그런데 예. 북한은 원래 전통적으로 동유럽하고 아주 관계가 좋은데 그 동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북한보다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그 네 마리 용 중에서 헝가리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그런 이웃처럼 느꼈던 게 한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헝가리 사람들이 이제 89년도에 체제전환되고 뭐 고르바초프가 막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동유럽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중에서도 공산주의 경제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중앙집중경제, 명경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그 스탈린식 경제라든가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이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이제 그 동유럽 사회 전체를 강탈을 해가지고 헝가리도 85년도부터는 그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거를 타개할 방법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하나인 한국과 수교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자 이거였었어요. 예. 때마침 노태우 정부에서는 외교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 마당에 저쪽에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콜이 사실 왔던 예.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딱 거기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우리 정부에서 삼성, LG, 지금 이제 LG인데 예. 예전에 그 럭키죠, 럭키. 그다음에 대우증권, 요런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요런 그 이제 재계 수장들을 불러가지고 예. 사실은 거의 떠맡기다시피 했어요. 삼성은 전자, 백색가전 잘하니까 가서 냉장고 테레비 만들고 대우 거기는 금융 잘하니까 가서 증권하고 그다음에 뭐 대우 자동차가 있었으니까 뭐 폴란드에는 자동차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기업들이 마지못해 따라갔던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동유럽이 다 자유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주권이 무너지면서 점점 자체의 그 시장 역량이 강화가 되니까 예. 이제 뭐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원래 그때는 만들어서 그 팔 데가 없었는데 네. 자체 시장에서도 소비가 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동유럽 국가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쌌어요. 네. 뭐 상상할 정도 없이 물가가 싸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제가 방송 코디네이터 아르바이트 했다고 했는데 한 달 아르바이트 하면은 6개월치 생활비를 벌 정도로 물가가 쌌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뭐 300불, 400불 이랬으니까 예. 지금의 중국보다도 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사실은 백색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되니까 굉장히 제품을 싸게 할 수 있죠. 다른 서유럽 제품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러시아에도 팔고 뭐 발칸에도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히 탄탄한 시장이 됐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 기업들 굉장히 아주 그 이렇게 그 눈치도 빠르고 예. 또 한국 기업들이 워낙 이 적응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네. 이제 사회주의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루즈하고 게으른 스타일이고 시간만 맞추면 퇴근하고 이러는 건데 한국식으로 막 시간에 몰아붙이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헝가리 노동자들이 한국식의 이런 그 방식에 이제 접목이 되어서 네. 굉장히 일도 왜냐하면 초과근무 수당도 주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잘 봤죠. 어떻게 보면 헝가리의 경제 발전의 한 축도 예. 우리 한국 기업과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호감도도 정말 높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유학 도중에 가장 뿌듯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진출한 대우증권이라고 예. 이제 지금은 별로인데 그 증권에서 만든 대우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대우가 은행도 있었어요. 예, 이게 부다페스트 대우은행을 만들었는데 예. 제가 거기에 이제 창립할 때부터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근무를 사실 했는데 이제 박사 논문 끝내놓고 네. 그 당시에 대우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헝가리의 주식 시장을 만드는데 예. 그 스탁 마켓을 창립한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한국의 금융업체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공산주의식 경제인 사람들한테 자본주의 경제의 총화라고 하는 주식을 가리키면서 시장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화그룹에서 김승현 회장께서 이제 한화은행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헝가리가 자본주의화 이제 공산주의를 한 4, 50년을 했는데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가장 총화인 금융 제일 자본주의 하려면 금융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 예. 이런 것들을 가장 옆에서 밀착해서 도와준 게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도 저희 은행장님이 헝가리 분이셨고 이제 예. 부행장님은 한국 분이셨는데 매일 회의를 하시면서 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저는 이제 은행 직원이니까 통역 겸 예. 한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대우은행은 지금 산업은행 KDB로 넘어갔는데 예. 헝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당연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한국이 애당초에 처음에 진출할 때는 이렇게 좀 소위 외교관이랄지 대기업 지상사 주지원들이 나가셨으니까 예. 생활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생활 수준을 하는 그런 수준의 한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경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교수님께서 예전 모교인 부다페스트 대학에 한국학과도 있고 인기가 많다 그런데 요즘 네. 어느 정도인가요? 그 한국학과 얘기를 하자면 한국학과는 만들어진 거는 1994년도예요. 제가 예. 이제 유학할 당시에 그 한국학과를 창립할 때 그 초기 제가 멤버인데 그 당시에 한국 학생들이 한 8명, 10명이었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3년 동안 한국학과의 입학 인원이 170명, 163명, 150명이어서 예. 전 유럽에서 최고로 많았어요. 이야. 지금 부다페스트 대학 한국학과가 예. 1학년은 170명, 2학년도 한 4, 50명. 3학년부터가 되면 이제 60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네. 진급 시험이 하도 엄해가지고 3분의 1을 탈락을 시키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엊그저께 줌으로 헝가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왔는데 예. 한국사 특강을 하는데 네. 한국말로 합니다. 한국말로 한국사 특강을요? 예, 제가 한국말로 대한제국 시대 때 한국과 헝가리가 외교 관계를 맺었고 당시 고종 황제가 기울어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외교의 힘으로 이거를 국권이 침탄인 걸 막고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그럼 이제 헝가리 학생들이 그러면 왜 오스트리아 헝가리만 했나요? 다른 나라는 안 했나요? 하고 한국어로 물어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한국 경제를 한국어로 설명하신다면 네. 사전에 물론 공부 자료를 조용히 해야 되지만 예.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군요. 예. 야, 아마 그렇게 많은 헝가리 분들 중에 적지 네.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어에 관심이 많다는 네. 건 앞으로 한국 기업들 또는 한국과 할 일이 더 많다라고 거기서도 인식하는 거네요. 당연하죠. 우선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제 우리는 그 한국에서도 에코프로미빈이라고 제2차원 전지 만드는 2차 네. 전지 만드는 회사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과 학생들은 한 3학년 정도 되면 벌써 그 학과에 다 이렇게 그 회사에 가기로 다 돼요. 예전에 우리 80년대 입도선매라는 거 있었어요. 예. 대학에 들어가면 공대에 들어가면 한 2, 3학년 때 벌써 회사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오라고 막 그랬죠. 예. 요즘 그런 현상이 있을 정도예요.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다 기업체로 가버려서 한국학과에서 교수위원 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게 이제 헝가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마 헝가리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나 그 밑에 있는 루마니아나 이런 동유럽 국가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서 거기에도 조만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 바람이 굉장히 불 거고 지금 그 헝가리만 하더라도 부다페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 그 에코프로빔이 만드는 회사가 그 부다페스트에서 동쪽으로 223km 떨어진 시골 지역이에요. 예. 큰 도시긴 한데 데브레첸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 인구가 한 5, 6만 될 거예요. 근데 10만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국 사람을 비롯한 관련자가 한 뭐 1, 2만 명이라고 하니까. 야, 10만 도시에 2만 명의 한국인. 우리 입장에서 이제 헝가리를 쭉 바라보곤 있는데 헝가리 자체적으로는 어떤 산업이 중심 산업입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헝가리는 농업 국가예요. 네. 그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헝가리의 평원이 보인다 할 정도로 전체 국토가 평야지대예요. 예. 전 영토의 70%가 평야지대고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유럽에서 제일 맛있는 감자, 밀은 헝가리에서 생산된다고 그래서 옛날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스부르크 제국 시절에 그 합스부르크 황실의 주요 음식 재료로 쓰이는 그 농산품들은 헝가리 제품들이 헝가리에서 가져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농업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867년부터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한 50년 정도를 하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의 발전된 산업들이 헝가리로 들어옵니다. 네.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는 선진국이었고 헝가리는 좀 후진국이었으니까 이제 굴뚝 산업들이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계, 철강, 석탄,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 시간대까지는 이제 있다가 네. 1949년도에 공산화가 됐어요. 네. 근데 공산화가 됐는데 그때부터 40년 동안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술, 산업 기술과 화학 쪽이 뛰어난 노벨상이 이제 13명이 나올 정도로 기초과학이 뛰어난 나라니까 예. 그래서 공산주의 시대 때는 동유럽 코메콘 8개 국가 중에서 화학, 그다음에 의학, 그다음에 생화학 분야 이쪽 분야가 아주 뛰어났어요. 예. 그리고 헝가리가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것도 비타민 C를 이제 발견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 쪽에서 나왔는데 예. 그만큼 이제 의학 쪽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시대 때 그랬는데 89년도 이후에 이제 체제 전환이 되면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대 때의 그런 이제 굴뚝 산업들은 다 이제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관광 산업 위주였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기계, 화학, 의학 분야 쪽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요즘엔 특히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이런 회사 또는 아우디나 이런 회사들의 현지 생산 공장 예. 또는 뭐 엔진 조립 공장들이 헝가리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은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요즘에 이제 최근 각광받는 산업은 화학 산업 중에서 예.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2차 전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코프로빔이 이제 1조 투자해서 들어갔는데 중국에서는 3조 투자해서 지금 그 데브레첸 에코프로빔 공장 옆에 예. 또 화학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전지 산업이 약간 공해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저희가 높아요. 그 진입 규제가 높은데 헝가리는 정부에서 유럽 연합에 반대를 내지는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하면서도 이거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런 거 화학이라든지 전지 이런 산업들이 지금은 헝가리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헝가리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첨단 산업이긴 한데 유럽 지역에서 약간 꺼리는 거 뭐 이런 산업들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일종의 유럽의 공장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농업은 굉장히 강해요. 아주 예. 강한 그런 나라인데 그 산업 측면에서 뭐 제2차 전지랄지 또 기계랄지 또 뭐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도 굉장히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측면이라 헝가리 현재 수상이 조금 좀 이렇게 강압적인 정치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죠.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원래 헝가리 국민들은 정서상 또는 DNA상 제조를 좀 할 만한 적합한 분들인가요? 뭐 사실 저는 예술 쪽이나 예. 이런 쪽이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DNA 상의 구조로 할지 뭘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이고 예. 약속을 잘 지켜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과학 분야에서 이제 노벨상 전체 헝가리가 받은 노벨상이 13개인데 13개예요? 예, 그 중에서 11개가 수학물리 화학 분야에서 나왔어요. 기초과학도 튼튼하네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3년도에 노벨상 그 생리의학상이 그 꺼리고 꺼덜린이라 헝가리 예. 여자인데 코비드 19 예.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발명이겠죠. 그거를 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사실 헝가리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예. 그 크라우스 노이만이라고 괴팅겐 대학에서 초전도체 물리학 노벨상 받은데 그분이 부다페스트 대학 저희 학교 물리학과 출신이세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학교 자랑을 좀 하자면 예. 우리 학과의 수학자가 폰 노이만이라는 분인데 알죠. 컴퓨터를 예. 개발하신 컴퓨터의 분이죠. 실제 아버지죠. 예, 아버지죠. 예. 그 폰 노이만이 저희 수학과 교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도 쓰시겠지만 엑셀, 예. 휴머니피트라는 헝가리 사람이 85년도에 개발을 했죠. 이야. 프로그램 쪽에서 헝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에서는 아주 강국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조지 소로스 알죠? 예, 조지 소로스 헝가리 사람입니다. 진짜 금융, 예. 기초 과학 그리고 예. 제조도 꽤 할 수 있다라고 제조는 하셨으니. 뭐 그 DNA 상 뭐 DNA 표현이 좀 뭐한데 굉장히 그 유럽의 그 수학적 과학적 전통에 아주 전통에 익숙한 곳이라서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이미 그런 그 교육 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게 전부 다 교육 시스템 때문인데 굉장히 제조나 디벨롭 그러니까 발전시키는 거나 산업 이런 응용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역량이 있죠. 야, 우리 무조건 기업들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 네. 기업들이 단순히 거기서 제조 생산 공정만 운영할 게 아니라 네. R&D도 할 것도 많고 그렇죠. 금융도 같이 할 것도 많아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헝가리의 역량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그 이런 역량 다 파악했을 거고 네. 많이 진출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떤 회사 들어가 있나요? 뭐 이제 삼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80년대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SK 그다음에 뭐 이제 그 한국 타이어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금융에서 뭐 당연히 이제 대우는 좀 이상하게 됐죠. 예.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 산업은행 한국 산업은행 KDB가 그 후신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요 회사들 뭐 대기업들 대여섯 개 나간 것보다도 여기에 관련된 한국 업체들이 기업들이 예. 한 200여 개 나가 있어요. 200여 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기업에서 한국 하는 직원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공장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다페스트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그냥 졸업도 하기 전에 그 회사로 취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헝가리는 아직까지 자국 기업 육성하려는 생각보다는 외국 기업 유치하는 게 더 강한가요? 자국 기업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그 사람들 이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부다페스트에 갔을 때 그 한국학과 하면서도 그때 헝가리 이제 관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같은 산업 입지를 자기들이 구축하는데 50년 걸린다. 근데 그건 그나마 한국 사람이니까 50년 한 거지 네. 우리 실력으로 하면 200년 걸린다. 차라리 발전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근데 이제 어차피 기초과학이라든지 노벨상 받는 것도 기초 분야인데 네. 그거는 사실 뭐 공부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은 아니죠. 네. 뭐 수학물리 화학이나 뭐 의학도 예, 헝가리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아주 타겟팅을 정확히 하고 필요한 것들을 탁 잡아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무슨 뭐 핸드폰 예를 들어 네. 우리 같으면 휴대폰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걸 사는 게 더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헝가리뿐만이 아니고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도 대부분 중부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고 돈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디벨롭 시키거나 또 이거는 발전되고 싼 걸 갖다 쓰고 우리한테 맞는 걸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들이 들어간 기업들을 자국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제 혜택, 네. 뭐 이런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이 있고 또 이제 그 삼성이 처음에 헝가리 들어가서 부다페스트에서 한 60km 떨어진 그 허트번이라는 도시에다가 이제 공장을 만들었는데 예. 그 공장 그 허트번이라는 도시에 거주 인원의 3분의 2가 그 삼성 공장 직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트번 그 시장님이 삼성 그 저 공장이 있는 거리 이름을 삼성 광장으로 아예 와. 삼성 떼르라고 헝가리 말로 예. 하는데 삼성 광장으로 거리 명칭을 바꿔주는? 이름을 명찰을 아예 바꿔버리고 어.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의 텃세보다는 그 수용성이 높은 국가의 특성이 또 헝가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든 유치한 다음에 기술 빼서 자국하자 이런 모색도 아니고 보완적인 성격도 강하다면 네. 우리가 헝가리의 그 튼튼한 기초 과학 분야와 네. 좀 더 뭔가 교류협력을 많이 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쪽 대학들, 예. 헝가리의 대학이 우리로 치면 종합대학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예. 공산주의 시대 때 이 대학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약하게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소련에서 다 하니까 그거 예.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대학에다가 장학금 주고 대학 설비 도와주는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요. 그래서 아예 학창 시절 때부터 학생 시절 때부터 한국에서 돈 대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뭐 그 학과의 저기 시설이나 설비를 네. 좀 고쳐준다든지 또 학생들한테 그 기업체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뭐 인턴십 기회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 좀 대규모로 헝가리의 과학일지 학계에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예.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뭐 인턴십을 한다든지 또는 한국에 좀 와서 그 학생들을 그 인턴십한 학생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뭐 연수도 시키고 구경도 예. 시키게 좀 친한파들을 육성하는 그런 좀 전략들이 좀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 차인가요? 국민소득은 뭐 우리보다는 많이 부족한데 한 15,000불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 국민소득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거기도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좀 빈익빈 부익부가 좀 나타나죠. 체제 전환이 89년도에 일어났는데 예. 89년도 체제 전환을 딱 했을 때 앞으로 자본주의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또 뭐 비즈니스 하는 거 상업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 사람들은 다 부자 됐어요. 예. 지금 다 부자 됐어요. 네. 근데 야 이거 뭐 우리가 바뀌는 세상에 어떻게 사냐 우리는 그냥 옛날이 좋아 연금이나 좀 더 올려줘 했던 옛날이요 했던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변화하는 세계에 발을 맞췄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들은 사실 요즘 젊은 사람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 중심.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50대를 됐더라고요. 아. 그리고 예전에 한 걸음 뒤쳐졌던 분들은 이미 이제 거의 은퇴를 다 하고 나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헝가리를 저임금 국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되겠네요. 저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임금이 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국가라고 해서 임금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거는 뭐냐면은 헝가리는 일단 굉장히 교통이 좋아요. 유럽의 예. 딱 중앙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엔나까지 223km, 예. 그러니까는 뭐 반나절이죠. 예.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까지 800km, 파리까지 1,500km예요. 자동차로.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바로 옆에 국경이고 거기서 모스크바까지는 한 10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물류기지, 생산기지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고 그거를 비싼 값에 주변 국가 그 나라 물가보다 싸겠지만 예. 이런 식의 그런 중개기지로서 활용하는 전략들이 아주 필요하죠.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독일, 프랑스 다 반나절이면 가네요. 아유 그럼요. 뭐 예전에 저 유학할 때 운전해 가지고 예. 그 10년, 20년대 고물차를 끌고서 예. 쭉 가면은 뭐 한 하루 정도면 파리까지 가죠. 이야. 하루 반. 그리고 독일 같으면 뭐 비엔나는 2시간 반. 뭐 그렇게 갈 수 있죠. 네. 아마 이렇게 헝가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 그리고 인력적인 우수함 그리고 헝가리의 외국 기업에 대한 뭐 수용성 예, 이걸 다 아는 건 우리만 아닐 것 같아요. 중국도 이런 분위기 당연히 읽었을 것 같고 중국도 헝가리 많이 공략합니까? 사실 중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헝가리 공략하는 거였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헝가리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나라인 거예요. 네. 투자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원래 헝가리가 동양으로는 유럽에서 제일 강점이 있는 나라라서 티베트학, 차이니스 스터디스, 저페니스 일본학이라고 하는 저페니스 스터디스나 중국학이나 티베트학은 유럽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야. 중국하고 원래 그 관계도 좋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뭐냐면 일종의 국민 정서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헝가리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너무 중국 사람들이 자국 중심주의적이고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강하고 예. 그런 모습이 헝가리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중국 물건들이 대부분 이제 좀 소비재 위주로 가격이 많이 싼데 저도 이제 헝가리 있을 때 중국 물건을 많이 사서 쓰는 편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망치로 못을 박는데 뭐 해머가 부서진다든지 못을 박는데 못이 부러진다든지 아이고. 장갑을 샀는데 뭐 3일 만에 터진다든지 이런 네. 일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네. 한국 제품들은 굉장히 그 신뢰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 제품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걸로 돼 있고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부다페스트 진출할 때 중국 식당으로 진출을 많이 했는데 네. 중국 식당의 이미지가 값은 싸고 맛은 좋지만 조미료도 많이 하고 건강에는 별로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는 해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그런 실제적인 성과나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 따라오기 조금 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좀 물량으로 밀어붙이니까 또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 드려야죠.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헝가리의 장점 많은 특성 알고 진출해서 헝가리를 활용해서 네. 인근 국가들까지 공략하는 거점 기지로 삼으려면 네. 이런 포인트들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우선 이제 헝가리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럭키죠, 럭키. 예. 이 화학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식의 노사 관계에 어떤 규칙을 막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네. 경영적이고 고압적. 요즘 한국 기업도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헝가리 사람들은 자기 문화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왜냐하면 헝가리어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언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독일어 무슨 뭐 불어 라틴 계열의 언어들을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자기들의 문화적인 특수성 독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 존중을 하고 니네가 훌륭하다. 작은 나라지만 인구 1,000만밖에 안 되지만 1,000년 동안 유럽에서 존재하고 살아왔다라는 그 존중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서 잘해주면 무지하게 잘해줘요. 우리 말로 뭐 속된 말로 뭐라도 빼줄 듯이 네. 친하게 하는데 사이가 틀어지면 세상에 그런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정서적으로 예.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 못해요. 예.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존중해주고 야 니네 그래도 생활은 어려웠지만 헝가리 사회보장제도가 유럽에서 제일 좋거든요. 스웨덴에 네. 이어서 두 번째 정도로 좋다고 하니까 니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과거에는 좋았다. 그렇지만 또 한국식의 이런 그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산업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그 사람들이 흡습력이 좋아요. 네. 습득을 잘하고 빨리 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고 또 한국에 데리고 와서 현지에서 교육시켜서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정서 것들 그 동기를 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예. 굉장히 아주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네. 문화적 소양과 자긍심도 높은 국가가 헝가리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K-뷰티, K-푸드와 같은 네. 우리 문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 이런 것들은 헝가리에선 잘 먹히지 않을까요? 왜 안 먹혀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헝가리 학생 중에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 예. 학생들이 헝가리 가가지고 요즘 이제 몇몇 학생들이 화장품 수입,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는 삼각김밥을 헝가리에서 식으로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또 한국 음식이 워낙 맛있어요. 예. 저도 한국 음식 좋아하지만 헝가리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아주 그냥 주체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박사 그 논문 이제 심사를 통과하고 네. 디펜스라고 그러죠. 네. 그날 저녁 때 이제 보통 식사를 내는데 네. 제가 이제 한식당으로 식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그 저기 문과대 선생들이 다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네 사람만 모시기로 했었는데 예. 근데 하여튼 참 곤란했어요 그때. 근데 한국 음식 맛있다고 소문 나서 예. 저희 문과대 학장도 오셔서 그날 얼마나 불고기를 많이 드시고 가셨든지 제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당황스러웠죠. 예. 그래서 음식 그다음에 화장품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화장품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헝가리 여자들이 어떻게 있냐면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한국 여성처럼 자기들도 미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네.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그 덕분에 화장품도 아주 잘 팔리고 그 이제 작년에 갔을 때는 우리 한국식 미장원, 한국식 이발소가 예전에 저 있을 때 하나도 없었는데 네. 갔더니 지금 10대 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예. 그리고 그쪽에 이제 코리아타운 비슷한 것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 음식점지면은 보통 평일에도 약속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 예약 아니면 안 되고. 네. 와. 평일에도 예약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나가시면 조금 한 발 늦긴 했는데 네. 가셨을 경우에 불편함은 없죠. 우리가 헝가리 그러면 사실 직접적으로 저만 그런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규모가 아주 많은 나라는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관광 상품으로 부다페스트만 보고 오거든요. 네. 만약에 헝가리 이번 기회에 예. 우리 기업인들도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요. 네. 내가 관광 겸 사전 답사 겸 한번 들려서 상황 좀 보고 진출 여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부다페스트 말고 또 어디 가보면 좋아요? 이제 헝가리가 크게 4개 정도 도시를 들 수 있는데 예. 지금 아까 중국의 그 2차 전지 기업하고 한국의 2차 전지 에코프로그램 나가 있는 데가 데브레체제라는 곳인데 예. 동쪽 220km예요. 네. 그다음에 남쪽으로
세게드하고 한 200km 정도의 남동쪽에 세게드, 네. 남서쪽에 비치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사실은 헝가리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들인데 세게드, 비치, 그다음에 데브레첸 뭐 이 정도 도시들. 여기는 뭐 당연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이고 헝가리가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 건데 헝가리가 유럽 최고의 온천 국가예요. 온천이요? 예, 온천 국가인데 저는 유학 시절 동안 정말 온천 때문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수업 끝나고 나서 네. 걸어서 도너강 건너서 딱 건너가면 1586년에 건설된 그 루다시 온천이라는 곳이죠. 1586년에 건설이 터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천인데 예. 그때 돈으로 한국 돈 400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매일 온천에 가서 담그고 이제 집에 가고 이랬었는데 최고네요. 예, 지금도 헝가리 전역에 한 2,000개, 부다페스트 근처에 100개 온천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노천 온천이 있는데 예. 히비즈라는 곳인데 부다페스트에서 한 4-50km 정도 떨어졌을 곳에 그냥 호수인데 온천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제일 깊은 곳은 49m라서 예. 꼭 배를 타고 이제 온천 안에 수영복 입고 예. 배 타고 들어가는데 보통 한 2-3m 정도 온천 깊이가 돼요. 네. 겨울에 눈은 내리는데 머리에는 눈은 쌓이고 몸은 뜨끈하고. 뜨끈한 온천 속에 있는 거는 헝가리면 못하죠. 그리고 부다페스트 근처에도 이런 그 온천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와인셀러, 와인바. 예, 헝가리 와인은 그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예. 헝가리의 토카이를 먹고 놀기나 하자라는 그 대사가 나올 정도로 네. 괴테 파우스트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포도주가 헝가리 포도주입니다. 아, 그래요? 스위트 와인인데 네. 그 왕들의 그러니까 그 루이 14세의 애첩이었던 마담 퐁파르도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렉스 비노룸 그러니까는 포도주의 왕 비노룸 렉스 왕의 포도주. 그래서 헝가리의 토카이라는 와인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입이 요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헝가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야겠다. 너무 편하고 즐겁게 학위를 받으신 것 같다. 아니 뭐 저기 저 시험에서 4번 떨어졌어요. 종합 시험에서. 아, 그러니까요. 학제는 정말 빡빡하더라고요. 그 말씀 마십시오. 제가 386년 만에 첫 한국 유학생이고 예. 첫 박사 학위 이제를 받은 학생이죠. 1호군요. 1호죠. 와. 예, 1호인데 뭐 성적은 대단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네. 그때 저희 그 총장께서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헝가리 말로 영어나 독일어도 아니고 헝가리에서 영어 독일어로 학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어려운 헝가리 말로 헝가리 현대사의 가장 자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박사를 받았으므로 뭐 굉장히 칭찬해줄 만하다. 이야. 뭐 이렇게 해서 상을 하나 받았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점점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는 헝가리 네. 오늘만 가지고는 뭐 이거 맛만 본 것 같고요. 시작도 못했죠. 예, 좀 이제 이것저것 자세한 얘기 좀 자주 네. 나와서 말씀 네. 좀 해주세요. 언제든지 저도 불러주십시오. 예, 저도 덕분에 헝가리 네. 제대로 오늘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숭실대 김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